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공중보건의 역사 수업을 맡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부교수 김승섭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렇게 되게 큰 강의실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이게 1학년 1학기 첫 수업이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수업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강사는 저고요. 이름은 김승섭입니다. 저는 학부 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로 보건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은 석사, 박사로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내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간혹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왜 임상의사가 되지 않고 보건학을 공부했는가?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왜 제가 이 학문을 이토록 좋아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의대를 다닐 때 갖고 있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의학 교과서를 보면은 환자의 증상, 거기에 따른 진단하는 방법, 거기에 따른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허리가 아파서 온 노동자한테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면은 된다.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학이 말하는 진단과 치료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건설 노동자로 살면서 하루 종일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그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약을 먹고 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내일 쉬지 못하고 일을 나가야 된다는 걸.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지? 그런 고민? 혹은 그런 거 있죠. 병원 안에 있으면 절대 못 느끼는데 병원 밖에 나가보면은 아픈데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는데 병원에 오지 못해서 의사를 만날 수조차 없게 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연차나 병가를 낼 수 없어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거꾸로는 한국처럼 또 다른 예로는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차마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학은 뭐지? 병원은 뭐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의미는 뭐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아예 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않을 수 있게 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컸던 것 같고 그게 저를 의학도였던 사람을 보건학도로 바꾸어낸 중요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공중보건의 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이 수업엔 부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 오랜 고민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더라고요.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볼 것이며 어떤 사건을 기록할 것이며 어떤 사건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 속에서 어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졌던 이 수업, 골랐던 수업의 키워드는 과학, 권력, 그리고 소수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과거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건학은 응용 학문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예방하고 싶어하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그런 걸 위해서 정책과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학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후반부에서는 2020년
한국 사회에 복원한 중요한 복원학적 화두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지식의 불평등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적은 이렇게 매겨질 거예요. 출석이 20%고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40%, 40%입니다. 수업 소개를 좀 해볼게요. 매년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좀 바꾸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제가 역사학도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학을 공부했던 역학자였는데 이 수업을 맡아서 계속 공부하면서 내용을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늘어난 수업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션 2와 세션 3입니다. 세션 2가 늘어난 것은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 팬데믹, 지구적 유행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한 거고 세션 3는 능력 있는 몸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버드에서 안식년으로 1년을 보냈는데 그 동안에 장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능력 있는 몸이라는 단어가 낯설죠. 능력 있는 몸,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고 영어로 원 단어는 able-bodiedness 능력 있는 몸. 우리가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인 거고 able이 뭔가를 할 수 있다인데 ableism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할 수 있음을 추구하는 주의 같잖아요. 근데 이걸 네이버 국어사전에 넣어보면은 장애인 차별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장애학자들은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신기한 말이죠. 이 장애인 차별주의와 에이블리즘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과연 한 사회는 어떤 인간을 능력 있는 몸을 가진 인간이라고 바라보는가? 여기서 능력은 역사 속으로 따져보면은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시민권을 가져도 되는가? 투표권을 가져도 되는가? 혹은 일할 때 동등한 임금을 받아도 되는가? 혹은 고등교육을 받아도 되는가? 그런 많은 근원적인 문제가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원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능력 있는 몸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되는 단어지만 장애의 역사,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작년에도 가르쳤던 수업들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몸과 질병,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중세 흑사병, 과학혁명, 조선인의 몸과 제국주의이고요.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세션 7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파트는 오늘날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고민하고 있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질병의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서 죽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장 높은 확률로 통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면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다. 저 사람이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다. 이런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인의 자살 비율은 지난 20년간 2.5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 흔히 말하는 유전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거고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 시작했을까? 더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되게 중요해요. 복원학은 인간 개개인들 혹은 인간 집단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건데 개인적 원인이 주요 원인이면 그 원인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사회가 문제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인터벤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성, 인종, 국가 편향적 의학 지식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의학 지식 혹은 모든 지식들을 두고서 이것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지식은 어떤 지식에 비해 조금 더 중립적 혹은 객관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저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그 지식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시간을 썼고 그걸 글로 써서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군가가 서포트하고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특정한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개입되는 사회적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작동을 한다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매우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의학 지식 역시 어떤 성, 인종, 국가 편향적인 면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흡연, 기업, 그리고 지식의 탄생인데요. 앞에 것과 다 있으면서 조금 틀려요. 20세기 보건학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보건학의 성과 중에 하나는 금연이거든요. 오늘날은 더 이상 흡연이 멋진 것처럼 취급받지 않는 사회지만은 1950년대 영국 같은 나라의 특히나 남성들의 흡연율을 보면 90%가 넘어요. 흡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그리고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암을 유발할 거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흡연은 명백하게 폐암을 비롯한 수많은 암과 심장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만성병의 원인이었고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근데 그런 연구들이 처음에 나올 때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아니야. 스트레스일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은 전략을 바꿔요. 담배 회사들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이 책임은 담배를 핀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 과정에서 항상 과학의 외피를 둘러요. 당신의 주장은, 당신의 이야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담배 회사의 주장이었던 거죠. 이 그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 바로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보스턴 파인아트 뮤지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터너가 그린 노예섬이에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만 보면은 어떤 배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다리가 보여요. 뭐냐면은 자,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미국 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미국인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 토착민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착민들 시절에는 뭐 거기라고 어떤 장애인분들이 막인과 차별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랑 되게 달랐던 시간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는 50개가 넘는 언어가 쓰였대요. 토착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부족을 만나면 항상 수어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수어는 항상 할 줄 아는 언어여야 됐고 다른 부족을 만났을 때는 수어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인으로 자라는 사람들하고도 수어로 대화하는 것들이 놀랍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치는 이 개개인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가 된대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할지언정 이 사람이 나머지 팔로 원래 하던 물리는 노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하죠. 그런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거대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대륙에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부터, 선원들을 선발할 때부터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몸을 선호한 거죠. 그래야 가능하게 죽지 않으니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했던 건 노예 제도예요. 이 배는 노예를 싣고 아프리카 사막에서 노예를 사냥하거나 거래를 해서 잡아낸 노예들을 배에 사슬로 묶은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싣고서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요. 오는데 마지막 즈음이 됐을 때 판단을 해요. 비타민이 부족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노예를, 당시에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노예를 데리고 가서 파는 게 좋은가, 바다에서 버리고 보험료를 받는 게 좋은가.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상품성이 없는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바다로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실화가 있었거든요. 그 실화를 가지고 터너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당시 노예선에서는 항상 상어떼가 따라왔었다고 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생존할 자격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어떤 장면인 거죠. 그 워싱턴 DC에 들렸다가 갈로데시라고 하는 학교에 갔었어요. 워싱턴 DC 동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갔더니 되게 신기한 말들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 손 같은 거? 이곳은 농인 학교예요. 그리고 이곳의 언어는, 공식 언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어야, 손으로 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수어와 리튼 잉글리시, 쓰여진 영어인 거죠. 여기서는 말하는 영어는 공식 언어가 아니에요. 온갖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미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농인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공부를 여기서 할 수 있게, 그것은 그만큼 학교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나머지 시설들이 부실해서 여기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있는데, 하나 이상적인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되게 유명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 농민들이 이 캠퍼스를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뭐였냐? 갈로데스는 농민들을 위한 학교인데 지난 150년 동안 항상 교장이 청인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농인 총장을 갖게 해달라. Get President Now, DPN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이 있었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말이고 청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장애 역사 책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용인인 아들이 적은 기록 중에, 그 어머니가 어린 10대 시절에 뉴욕에 있는 농인학교에 수어를 쓰는 농인학교에 갔대요. 아버지랑 같이 주말이면은 1박 2일을 있다 오는데, 밤이 되면 불이 꺼지면은 성인들은 말로 대화를 나누면 되지만 농인들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이 유일하게 켜져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대요. 그래서 그 농인들이 화장실에 가서 밤새 자신들의 얘기를 나눴던 기억들을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찬란한 시간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돌아올 때는 청인 아버지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세션 3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